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 많은 관심이 모였죠. 아침 출근길 도어스태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휴가를 마치고 처음 출근하는 날이고 도어스태핑을 13일 만에 합니다. 오늘 도어스태핑에서 물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문답들이 오갔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요약을 하면은 지금부터 다시 문제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가 있으면은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인적 쇄신 문제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정책 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쏠릴 텐데 지금 한가할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신속하게 여러 가지 대처들을 해야지 지지율을 회복을 해서 국정 운영을 다시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겠죠. 일단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은 이런 겁니다. 문답을 통해서 휴가 복귀 소감을 말해달라 이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 그리고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선거 과정 또 인수위 취임 이후 과정을 한번 쭉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이 길러냈다.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다. 자, 이 취임 후에 한 석 달이 됐는데 석 달 동안에 그 이루어졌던 일 또 인수위 과정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복귀를 해본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늘 중으로 사퇴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사표를 받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이 아니다고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같이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올라가서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 지금 출근길이니까 집무실에 올라가서 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박순애 장관에 대한 이야기 같죠. 지금 당장 올라가서 보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 운영이란 것이 우리 언론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다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뵀는데 많이 도와달라. 자, 그리고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출한 그 문자 이후에 그러니까 내부 총질만 하는 그 당대표 이준석을 겨냥한 그 문자 이후에 도어스태핑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죠. 치포 이 참여 여부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 그리고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도어스태핑을 마쳤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 첫날에 어떤 획기적인 이 국정쇄신 조치들을 발표할 수는 없죠. 일단 참모들과 수교도 해야 되고 본인이 아무리 많은 구상을 했어도 수교도 해야 되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지만 지금 어제 대통령실에서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이 어떤 인적 쇄신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또 낮은 자세로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 정도로는 지금 지지율을 만회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선 후보 때 실시했던 여론조사들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거기 보면은 정권 교체가 필요해서 이 답변이 보통 60%가 다 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 앞으로 뭐 경제를 살릴 것 같아서 뭐 자질과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답변은 그 한 자릿수입니다. 대부분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자, 그런 목소리였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문재인 진보 정권의 이 반칙과 특권, 이 불공정, 불의, 조국 사태, 그리고 윤미향 사태로 대변되는 그런 데 대한 민심 위반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과 정의, 상식 이런 것을 가치로 해서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 정권 교체의 필요성,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해달라. 그리고 바로 잡아달라.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정의, 공정, 상식 이것을 기초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권 그 교체를 바랐던 그 민심에 부합을 하는 것이죠. 그 민심에 부합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과거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이 단죄를 하고 확실하게 국민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분명히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뭐 울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조국 사태도 그렇고 뭐 월성원정 경제성 조작 또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 많죠. 그 사건들을 그 일들을 전부 다 적폐라고 규정을 했죠. 문재인 정권의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당연히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하게 된다면은 왜 정권 교체를 했는지 또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정의와 공정, 상식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특히 지지층에게 주게 되면은 기존 지지층에게 주게 되면은 그쪽에서 그 계층에서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면서 지지율을 반등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국정 동력을 좀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동아일보 정도가 박순애 부총리의 경질을 예상을 했고 나머지 언론들은 대체로 큰 폭의 인사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의 그 해설 기사를 내놨습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 받들 것. 그래서 당장 큰 폭의 인사는 없을 듯하다. 자,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그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당장 큰 폭 인사는 없을 듯하다. 업무에 복귀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장 큰 폭의 인적 개편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당면 과제다. 특히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경제난 때문에 고통받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경제 살리는 일에 주력하도록 할 것으로 짐작한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이 국정 쇄신이 될까? 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이 조선일보도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다음 주쯤이나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실 참모진을 교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도 지지율 24%가 뜻하는 민심의 무게를 알고 있다. 인적 쇄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있다. 자, 지금 뭐 경청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고 세계일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책을 인적 쇄신 대신에 경제 살리기에 무게 둘 것. 경제 살리기에 물론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 살리기라는 것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선은 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려면은 든든한 지지층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부분 이 지지가 있어야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책들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중도뿐 아니라 보수층도 이탈해서 국정 동력 마지노선 30%가 붕괴가 된 상황이다. 그 여당의 내홍 사태, 취약 연령 하향 이런 아마추어식 대처에 실망감을 안겼다. 당장 인사 개편 가능성은 작다. 분발을 촉구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할 듯하다. 이게 대통령실의 전언입니다. 자, 다만 동아일보는 오늘 일면 사이드톱에서 박순애 교육장관 준내 교체 가닥, 준내 이렇게 준내 이번 주내 했는데 지금 더 빨라지는 분위기죠. 오늘 중으로도 할 수 있다. 자, 아마 이 박순애 장관 이 교체를 시작으로 새로운 그 인적 쇄신 그 바람이 계속 일어날지 아니면은 이것만 가지고 여론의 추이를 한번 볼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순애는 5세 입학, 외고 정책 혼선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차원이다. 9일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열립니다. 9일 내일 교육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가 열리는데 만약에 거기 출석을 하면은 야당으로부터 10중 포화를 맞겠죠. 그래서 그 전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자진 사퇴 형식은 그렇지만은 사실상 경질을 하는 거죠. 여권 핵심 관계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내각을 교체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그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각 교체, 개각이 아니고 원포인트 경질, 한 사람 원포인트 경질을 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진용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해설판에서 휴가소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 경질 카드로 국정 쇄신 돌파구를 찾을 것 같아. 가장 최근에 논란을 빚은 인물이죠. 박순애 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으로 국정 동력, 국정 쇄신 돌파구 찾을 것. 오늘 업무에 복귀를 했고 도어 스태핑에 이목이 집중이 됐고 박순애는 섣부른 정책 발표로 교육계에 혼란을 미쳤다. 대통령실 20%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왜 그러냐면 갤럽 조사에서 20%로 떨어졌는데 부정평가 이유 중에 이 박순애 장관이 그 섣부르게 발표했던 이 5살 취약 연령 하향 이게 그것 때문에 부정평가한다는 대답이 5%가 나왔었죠. 휴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각은 핀셋 교체로 리스크를 해소를 하는데 휴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를 바꾼다 한들 오히려 그 바꾸고 나서 시행착오가 또 일어나서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인적쇄신 당분간 없을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때문인지 대통령실은 어제 김대기 대통령 실장 주재로 1시간 40분 동안 긴급 수습 비서관급 참모회를 열어서 이번 주간 일정을 검토하면서 재출발의 고삐를 바짝 지었다. 자, 재출발을 한다. 자, 이 이야기까지 지금 오늘 아침 조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윤 대통령이 당정대 총체적 위기쇄신 나선다. 이 일면 기사를 이렇게 여당 정부 대통령실 총체적 위기쇄신 나선다 했는데 이것은 얼핏 보면은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은 기사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이 일제히 여러 가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쇄신을 할 것이다. 자, 이런 의미의 기사를 오늘 중앙일보는 일면 톱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오늘도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결과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20%대, 긍정평가가 20%대에 머물렀고 부정평가가 많게는 70%대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KSOY, 한국여론조사연구소죠.
TBS 의뢰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7.5%, 부정평가가 70.1%에 달했습니다. 리얼미터도 긍정평가가 29.3%에 그쳤고 부정평가가 67.8%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또 국민의힘 내분 사태, 특히 이준석 대표의 행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원재 본인이 성접대를 받은 이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이런 일들이 이 윤석열 정권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또 당대표가 사상 초유의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아주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이 빠르게 이준석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면 이준석은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준석 고립파, 물론 이준석 나름의 응원군들도 있죠. 응원을 하는 그 세력도 약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준석은 고립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위원 중에서 이준석을 두둔을 하던 정미경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6면 보시면은 비대위 전환에 맞서서 이준석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원이 감돈다. 자, 지금 이준석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 어떤 언론은 전면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전면전은 양쪽의 세력이 비슷할 때 전면전이 일어나죠. 이준석은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아주 극소수를 배경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준석 체제로는 안 되니 비대위로 가자고 국회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할 때 88대 1이었죠. 참석한 의원들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건 전면전 이런 것은 아니고 국민의힘 전원, 중앙일보 이 표현도 너무 어떤 앞서 나가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여당은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뽑아서 12일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죠. 12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것을 다 보고 13일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00명 정도 팬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준석의 팬덤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000명 정도가 집단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안철수, 김기현 등 당권 경쟁 워밍업에 들어갔다. 일단 비대위 전국위가 내일 자동응답 시스템 ARS 표결로 해서 안건을 통과시키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대표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국위를 내일 연 직후에 의원총회를 개최를 해서 비대위원장을 공개를 하고 전국에서 이것을 의결을 한 뒤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이렇게 거치게 되죠. 권성동은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이 절차를 위해서 아직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대위원장은 5선 대구의 주호영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러면은 12일 출범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쪽은 여러 가지 일단 법적으로 소송을 내겠다 이런 입장이죠. 최고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비대위 의결 효력 정지, 또 추후 임명될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또 당윤리위원회 이준석 징계 결정, 이것을 모두 가처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준석은 이 가처분 시점, 비대위원장 임명한 의결 적시 바로 내겠다, 내일 내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한다. 다 일단 기다렸다가 8월 13일 날 종합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한겨레 신문은 이 여당이 비대위를 띄우지만
전대 시기 사고 또 권력 투쟁 예고 이렇게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하더라도 또 서로 내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걸 부추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따라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비대위 부담도 커질 거다.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9월에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의견이 하나 있죠.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대여투쟁, 야당의 대여투쟁을 막아낸 뒤에 연말에나 내년치에 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걸 가지고 권력투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권력투쟁인가요? 이 전당대회를 비대위를 어느 정도 운영할 거냐. 그래서 좀 더 준비를 비대위가 좀 혁신적으로 혁신안을 좀 만들고 해서 전당대회를 할 거냐. 아니면 비대위가 순수하게 그냥 전당대회를 준비만 하는 관령 비대위를 할 거냐. 뭐 이 정도 논의가 있는데 이걸 권력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천권을 질 수 있는 당대표직을 위한 권력투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직을 위한 권력투쟁, 당대표 경선은 어느 정당에서나 다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기현, 안철수, 이런 사람들인데, 또 나경원도 있겠죠. 그리고 이 권성동도 지금, 내년 4월까지가 원내대표 임기인데, 그 전에 그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경선 어제 그 첫 주 그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죠. 경선 첫 주 74% 이재명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압승을 거뒀고 최고위원은 상위 5명을 뽑는데 5명 중에서 당선권에 든 그 5명 중에서 4명이 친명계다. 이제 이재명의 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당으로 지금 급속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 TK에 이어서 제주, 인천에서 이재명이 몰표를 얻었고 표심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은 21%, 강원식은 5%에 그쳤기 때문에 이제 후보 단일화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무조건 당대표는 이재명이 되고 최고위원 당선권도 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그러니까 친문이죠. 고민정만 빼고 전부 다 친명이다. 친이재명이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당이 되는데, 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당 만들기. 세계일보 보시면은 더 센 개딸의 힘, 야당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수순 밟아간다. 자, 개딸은 개혁의 딸 해서 이재명에게 새로 생긴 팬들이죠. 자, 주로 2030 여성들인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현재 그 민주당 당헌 제80조가 있습니다. 80조는 뭐냐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건은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정지하는 겁니다. 당직자의 권한을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한 10가지 막 받고 있는데, 하나의 기소가 되면은 일단 당직자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대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고치겠다는 겁니다. 아예 그 조항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원청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거기에 당원 당규 개정 요청 이런 제목으로 동의자가 6만 8천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개딸이죠. 이 해당 청원에 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대선 전후 새롭게 이재명 지지 세력으로 등장한 2030 여성 중심의 개딸 부대다. 이 시스템은 권리당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하면은 중앙당 차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 8천 명을 돌파를 했으니 당헌 개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당헌에 따라서 이재명은 기소가 되더라도 여전히 당대표로 있으면서 이 경찰 수사,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것을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재명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인물이 배소연 씨인데, 지금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서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배소연 씨죠. 그런데 배소연 씨 소유의 건물에서 살던 이 사람, 그 기무사 출신이었고 나중에 보니 김혜경 씨의 수행팀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밝혀진 김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최근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재명 관련 일에 연루가 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배소연 씨가 8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 80억대. 김혜경 측근 배 씨 80억대 재산. 그래서 취득 경위를 따져봐야 된다. 자, 그래서 경찰은 이 개인 재산을 그냥 많다고 해서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사건들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80억 원이 과연 배소연 씨의 돈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추정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돈인지 그걸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배소연 씨는 이 성남시에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그때 격리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뭐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 따지면 지금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또 다른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 많다면은 취득 경위도 따져봐야 한다. 자, 이런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씨 재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재산을 형성한 시점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자,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배소연 씨가 격리 담당을 했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갑자기 격리를 맡았던 배소연 씨의 재산이 늘어났다. 뭐 본인 것 또는 남편 것 또 어머니와 공동 이렇게 재산이 막 늘어납니다. 갑자기 배 씨가 송파구 아파트를 9억 5천만 원에 산 것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2010년 7월, 그리고 2달 뒤에 배 씨가 해외 홍보 및 외빈 의전 담당 계약직 9급 상당으로 성남시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 씨가 수원 땅을 6억 1,600만 원에 또 샀는데 그건 2013년 3월. 그리고 배 씨는 다음 해 그 땅에 상가 주택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 씨는 성남시 근무 시절부터 업무 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던 인물이기에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을 갖는 건 합리적인 것입니다. 자, 이재명 의원 쪽은 배 씨 재산 관련의 의혹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김모 씨에 대해서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나중에 상관 있는 일들이 밝혀졌죠. 자, 그래서 이 배소연 씨의 재산 80억대, 이 재산과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 이런 것들도 이재명 리스크의 또 새로운 한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8월 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